안녕하세요. 머신러닝 엔지니어 주영민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공지능의 이해, 그 중에서도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인공지능의 세부 분야인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딥러닝에서 중요한 컨셉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학습하고 그런 배움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과학 분야, 연구 분야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은 왜 필요할까요? 인공지능의 정의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인간 대신 문제 해결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라도 잘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든 아니면 소수의 전문가는 잘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잘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든 모두 해당합니다. 문제 해결이 너무 어렵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거나 아니면 더러운 일이거나 위험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인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인간 대신 무언가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이란 무엇일까요?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세부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은 명시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라,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은 일일이 명시하지 않아도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학습한 결과로 스스로 문제와 답 사이의 규칙을 찾아내고 그렇게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알고리즘 또는 그런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인공지능의 정의에서 인간의 학습 능력을 모방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대로 데이터에서 학습한다는 것은 머신러닝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딥러닝, 이번 강의의 주제인 딥러닝은 이 머신러닝에 포함되는 세부 분야입니다. 딥러닝은 여러 비선형 변환 기법을 조합해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시도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비선형 변환 기법과 높은 수준의 추상화입니다.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테니 지금은 딥러닝이란 것이 비선형 변환 기법과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이용하는 머신러닝의 한 종류이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고 일단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왜 딥러닝일까요? 깊다는 뜻인데 무엇이 깊다는 뜻일까요? 딥러닝의 다른 표현은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깊은 신경망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신경망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신경망은 생물의 뇌에 있는 뉴런 구조, 그 뉴런 구조의 개념을 차용해서 만든 변환 기법입니다. 변환 기법이라고 하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y는 ax 플러스 b처럼 일종의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경망을 여러 개 그리고 깊게 이어붙여 구조를 만드는 것이 딥러닝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뉴런은 x라고 표현된 입력이 주어지면 이 입력에 무언가 처리를 합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간단하게 입력인 x에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출력을 y라고 표현하면 뉴런을 y는 ax 플러스 b처럼 표현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딥러닝을 표현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표현된 청록색 동그라미 하나가 뉴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뉴런들이 한 층만 쌓여 있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신경망, 단층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층이 하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앞 뉴런에서 나온 출력이 다음 층에 입력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층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층의 신경망이 깊게 쌓인 것을 깊은 신경망, 즉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신경망을 깊게 쌓아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딥러닝인 것은 알겠는데 왜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을까요? 앞서 변환기법의 일종이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환기법이 단순하게 하나만 있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시로 문제를 3개 가져와 봤습니다. 입력으로 A와 B, 이 두 가지가 0 또는 1로 들어왔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문제는 AND 조건입니다. A와 B가 모두 1일 때만 1이 되고 둘 중 하나라도 0이면 0이 출력되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가운데의 문제는 OR 조건입니다. A와 B 둘 중 하나라도 1이면 1이 출력이 되고 둘 다 0일 때만 0이 나오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A와 B가 같을 때는 0이고 다르면 1이 나오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XOR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XOR 조건은 선형적인 머신러닝 문제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XOR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다시 보시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도식화를 해놨습니다. 각각이 A축, B축이라 했을 때 입력인 A, B는 원으로 표현된 것들의 좌표입니다. 그리고 함수의 출력이 0이면 하얀색 원으로 1이면 검은색 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AND 조건 그리고 OR 조건 이 두 문제는 y는 ax 플러스 b와 같은 단순한 1차 함수, 즉 직선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문제인 XOR 조건은 어떨까요? 하얀 원과 검은 원을 구분할 때 직선으로는 어떻게 그려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선형 변환 기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오른쪽 끝에 보이시는 것처럼 직선이 아니라 어떤 곡선을 활용하면 충분히 구분을 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XOR 문제이고 그 외에도 선형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비선형적인 방법, 즉 비선형적인 변환 기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딥러닝의 사전적 정의를 다시 떠올려 보시면은 비선형적인 변환 기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 어려운 문제들을 딥러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딥러닝의 핵심 중 하나인 비선형적인 변환 기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추상화인데요. 추상화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의 황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림이 황소임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제외하고는 단순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핵심적인 특징, 패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특징을 찾아내고 특징만 남기는 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뿔이나 꼬리, 다리가 4개 있다는 것, 그리고 큰 몸뚱이가 있다는 것, 이런 중요한 특징 빼고는 점점 단순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추상화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딥러닝의 핵심 개념인 비선형적인 변환 기법과 높은 수준의 추상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둘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비선형 변환 기법을 깊게 쌓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 사진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고양이라고 구분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앞서서 0과 1만 표현하는 A와 B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조합에 따라서 0과 1이 출력으로 나오는 그런 함수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조합이 총 4가지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고양이 사진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진은 픽셀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점들이 모여져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이 각각 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RGB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색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각각 레드, 그린, 블루, 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적절한 강도로 섞어서 사진에 필요한 다양한 색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RGB는 각각 0에서 255까지 숫자로 강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0부터 255까지 합쳐서 총 25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RGB가 총 3개니까 각각 조합을 하면은 총 16만 8천 개의 가지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양이 사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픽셀이 가로로 500개, 세로로 400개 있다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만 개의 점으로 표현되고 있는 건데요. 이 점들 하나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약 17만 개 중에 하나의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가지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입력이 단순히 A와 B, 0, 1로 표현되는 것에 비해서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A와 B는 출력되는 것도 0인지 1인지만 맞추면 되지만 사진에서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분하고 싶은 대상이 고양이, 강아지, 사람, 작게는 서너 개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아주 복잡하고 깊은 신경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각각의 입력이 핵심적인 특징과 패턴을 찾아내고 거기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딥러닝이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딥러닝에는 한계가 없을까요? 딥러닝의 핵심은 비선형 변환 기법을 사용해서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가적인 핵심이 더 있습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딥러닝도 결국에는 인간이 만든 어떤 결과물들을 데이터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결과물보다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잘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혹시 뭔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혹은 평가할 때 어떤 오류가 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손으로 쓴 숫자 데이터입니다. 사람도 뭐가 맞는지 잘 모르는 것들도 학습 데이터에서는 쓴 사람은 정답을 적어 놓기 때문에 답지를 본다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모아서 학습을 시키면은 사람도 못 알아보는 것들을 잘 맞추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억지스러운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사람보다 뛰어난, 인간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딥러닝에서 중요한 컨셉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의 개념이 처음 나오고 연구된 것은 꽤 오래되었지만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나 저장 능력 같은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야지만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지면서
연구가 크게 진전된 것이 이제 2000년도 들어서인데요. 최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컨셉들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CNN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딥러닝 모델들도 사실은 그런 개념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RNN과 CNN과 같은 역사적인 컨셉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CNN, 즉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처리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신경망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왼쪽의 두 그림 모두 알파벳 Y로 손쉽게 판단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딥러닝 모델에서는 입력을 하나의 차원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줄씩 이어붙여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1차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도 이것이 원래 어떤 이미지였는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변환되기 전에는 2차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구조 정보가 있었지만 1차원적인 표현에서는 그런 공간적인 정보가 유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1차원적인 표현으로 입력을 바꾸지 않고 2차원적인 공간 정보를 그대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합성곱 신경망이 고안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력은 그대로 2차원 표현으로 두고 대신 커널 혹은 필터라고 부르는 2차원적으로 표현된 일종의 함수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은 입력은 처음에 세로 5, 가로 5로 표현된 것이 들어오는데요. 이것을 커널이라고 하는 요 가로 3, 세로 3으로 표현된 2차원적인 표현으로 추상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합성곱 신경망의 결과물도 보시는 출력처럼 여전히 2차원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상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원 형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마찬가지로 이제 깊게 쌓게 되면은 되게 복잡한 2차원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잘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딥러닝에서 중요한 컨셉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중들도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딥러닝 모델로 챗 GPT와 같은 자연어 처리 모델이나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와 같은 영상 처리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트랜스포머, 그리고 영상 처리 분야에서는 디퓨전이라는 컨셉을 사용한 모델들이 최근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2017년 구글에서 낸 논문인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논문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포머의 기본 구조에서도 Attention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Attention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글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기존에는 모든 글자들이 서로 이제 동등한 비중으로 참고가 되었다면은 어텐션에서는 어떤 글자에 더 집중해서, 즉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가중치를 두고 학습할지 개념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트랜스포머가 크게는 두 가지 일로 사용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BERT 그리고 GPT가 있습니다. BERT라는 것은 중간에 빠진 글자를 적절하게 채우는 일이고 GPT는 다음에 올 글자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챗 GPT도 이 GPT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디퓨전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 이미지에 디퓨저를 뿌리듯이 노이즈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추가하고 다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런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 자체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노이즈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의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퓨전 모델이 내부에서 사용됩니다. 다른 점은
디퓨전 모델의 입력이 노이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어떤 높은 수준의 추상화로 만들어서 노이즈 대신에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번 강의에서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러 부가적인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영상 처리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용하는 검색 포털, 그리고 그런 검색 기능 같은 것들이나 쇼핑몰에서 추천 알고리즘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추천 기능이 딥러닝으로 바뀐 곳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율주행이나 로봇 제어, 그리고 최근에는 배도 이제 자율주행으로 운행하겠다고 하는 시도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어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신약 개발이나 기상, 재난 같은 예측 모델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잘 되진 않지만 투자 모델에서도 계속해서 사용되려고 노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해결하고 싶은 모든 문제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자연어 처리, 그리고 영상 처리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케이스들을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어 처리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문장 분류가 있습니다. 메일함에 들어온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스팸 메일의 특징을 학습해 두었다가 스팸 메일이 들어왔을 때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장 유사도를 확인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친구의 과제를 받아서 조금 수정하고 제출하는 경우, 혹은 논문이나 문학작품을 표절하여 내는 경우와 같이 원본과 유사도를 확인해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수준인지 확인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약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회의에서 음성을 녹음하고 이것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딥러닝 모델들도 최근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회의 내용이 텍스트로 만들어지면 이것을 요약해서 회의 내용을 요약해주는 그런 모델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델들은 상용화 수준으로 개발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질의응답,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챗GPT와 같은 챗봇 형태의 모델들도 있습니다. 사실 챗GPT와 같은 고성능 챗봇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짧게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적당한 미사여구를 붙여서 늘려달라거나, 혹은 쓸데없는 내용들로 늘어진 글을 적당히 줄여달라거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친구에게 완성된 과제를 받아서 적당히 바꿔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이렇게 적당히 비슷하게 변경된 결과물들을 탐지하는 모델들도 굉장히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문장 유사도 뿐만 아니라 더 고도화된 기능들이 추가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남용하시면 안 되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컴퓨터 비전을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즉 이미지 분류 모델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나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게 어떤 사진인지 알려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발달된 형태가 이제 물체 인식, 물체 탐지라고 부르는 모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진 한 장에 여러 가지 물체가 있을 때, 물체나 이렇게 어떤 객체가 있을 때 이것들을 각각 나눠서 어떤 것인지 표현해주는 모델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브젝트 트래킹 모델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있던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 넘어갔을 때 같은 이미지가 맞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약간 CCTV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노이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 약간 좀 화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노이즈를 제거해서 고화질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아예 이제 해상도가 낮은 것들을 높은 해상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슈퍼 레졸루션 모델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2D 이미지에 대해서 2D로 이제 포즈를 잡아주는 그런 모델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2D로만 하는 게 아니라 3D로까지 이런 포즈를 인식할 수 있는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연구되는 분야 중에 이제 너프라는 것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자 다른 뷰에 있는 이미지 두 개를 합성시켜서 3D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 외에도 영수증 같이 이런 텍스트들이 있는 이미지를 입력을 해주면은 거기서 이 이미지들을 인식하고 텍스트로 바꿔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리해주는 이런 것들을 OCR이라고 부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활용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씬, 이미지로 어떤 씬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텍스트로 설명하는 그런 모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겠죠. 그 외에도 생성형 모델들에 대해서도 컴퓨터 비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넣어주면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거나 비디오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이미지를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뭐 그런 식의 수정이나 컬러를 입히거나 하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생성형 모델에 대해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